모르십니까? 청한자 김시섭 선생님 초상합니다. 예. 조선 당대 최고의 천재학자라고 얘기했다. 그 세종이 김시섭 선생님 5살 때 궁궐로 불러서 하도 천재라는 소문이 들어서 그때 시를 지으라고 했던 세종 앞에서 지었던 시가 뭡니까? 춘사불례출. 그거 맞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세종이 기가 막혀서 내가 선물로 비단을 줄 테니 알아서 가져가라 하고 줬더니만 그 김시섭이 그냥 허리에다가 비단을 쭉 풀어가지고 쭉 그냥 먹고 그냥 집에까지 걸어가니까 비단이 줄줄줄줄줄 끌고 가가지고 집에 가져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세종 역시 천재가 맞구나라고 얘기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정신록 신라의 충신 박지상 선생이 상교, 중교, 화교 각 오지 15지의 정신록을 외국에 가서 왕자들을 구하고 신라 왕자들을 구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박지상 선생이 쓰신 책이 정신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정신록 15지 전체를 바로 청한자 김시섭 선생이 영해박씨 문중에 가서 보게 됩니다. 보고 나서 저분이 소위 말하는 노량진에서 사육신이 그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제위에 오를 때 그 죽은 시신을 거둔 사람이 김시섭 선생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김시섭 선생이 단종을 폐위한 수양대군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일으킨 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1453년에 일어난 이지목의 난, 그 다음에 1467년에 있었던 이시의 난. 이 두 가지를 청한자 김시섭 선생이 직접 개입한 걸로 정신록 초기에 나옵니다. 그 정신록 15지를 읽고 김시섭 선생이 느낀 소회를 기록한 것이 바로 정신록 축이에요. 첫 시간에 제가 부도지 강의를 한 거, 그 부도지 내용은 정신록의 역사적인 그 줄기를 내가 요약 서술한 거고, 그 정신록 내용을 읽고 김시섭 선생이 이것은 안 된다. 다시 단종 포기 운동을 일으키면서 두 개의 난을 일으켰는데, 이 군사 이름이 전부 다 천군입니다. 천군. 사상이 전부 다 복본이에요. 복본. 하늘 사상을 다시 되돌린다라는. 그런데 그때 이 란을 제압한 사람이 남이 장군이에요. 부도 복권을 막은 사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명에 못 살고 죽었잖아요. 이게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냐. 그래서 김시섭 선생이 1435년부터 1493년까지 이렇게 살았던 조선 당대의 최고의 천재 학자라고 그러죠. 이번에 시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거모시나 해서 그 소설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록 축 얘기에 나오면은 전부 다 도망가요. 자, 이게 김시섭 선생이 정신록을 읽고 쓴 첫 번째 제1장입니다. 정신록은 운하 박공 집안에서, 운하 박공은 박재상의 후손인 운하 박효선 선생입니다. 박재상 선생이 AD 40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로부터 1000년 뒤
박효선 1428년부터 1459년까지 사셨는데 김시섭 선생에게 증신록을 전하고 이를 읽은 김시섭 선생의 증신록의 유래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증신록 축이다. 이 박효선 선생은 조선 단종 때 형조 참판을 지냈어요. 그 김시섭 선생이 영예 박씨 집안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책으로 이 증신록을 보고 그 비조이신 관설당 재상공, 이 박재상 선생을 얘기합니다. 영예 박씨 시조 지은 것이다. 이것이 후대의 종가의 여러 후손들이 복사 필사하여 전한 것이 천여 년이 되었으니 천년이 됐죠. 그 귀하고 소중함이 어떠한가. 그 증신록을 김시섭 선생이 접하고 나서 이거를 쓴 거예요. 자, 슬프다. 우리 가문 선대의 복후공께서, 이 복후공은 신라 내무랑에 하던 놀주왕의 동생, 412년 고구려 인절로 갔다가 418년에 박재상의 노력으로 귀국을 했어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박재상 선생이 고구려에 가가지고 고구려 왕한테 한마디를 딱 했어요. 어찌 핫뿌리 마고의 자손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고구려는 그냥 왕자를 그냥 풀어준 거예요. 복호공께서 일찍이 공의 큰 은혜를 입은 지 1000년이 지난 후에 또 공의 자손과 이웃이 되어 한 집처럼 오가며 가족같이 만나보고 그 후손들이 영예박씨 집안하고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또 훌륭한 가문에서 수업하고 지금 세로의 말을 당한 것을 연유로, 이 세로의 말은 이게 김시섭 선생의 말년에 세상을 등지고 방랑을 떠났던 시절인데 이게 말 그대로 수양대군의 세조의 그 왕위 찬탈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 후예와 더불어 박재상 공의 후예와 더불어 다시금 세한 지망을 맞서 김시섭과 박혜손 사이에 맺은 약속, 영예박씨 문중에 천리 밖으로 유랑의 흔적을 같이 남기게 되니 이것이 바로 천명이라는 것인가? 기나긴 고금의 일을 생각하고 해프를 펼치니 슬프고도 슬플 뿐이다. 이 청한자 김시섭 선생이 평생 지방을 유명한 곳을 떠돌면서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했지만 그 머릿속에는 오로지 목표가 복범이었어요. 다시 부도의 마고대성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을 평생을 노력하다가 결국은 때가 아님을 알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그냥 산천을 떠돌다가 돌아가세요. 그분이 쓴 아생이라는 시를 읽어보면은 너무나 그 마음을 절절히 읽을 수가 있죠. 이 책을 읽으니, 증신록을 읽으니 호련히 1000년 전 옛날로 돌아가 박재상 공을 배우는 것 같고 더욱 우리 가문 선대의 조상들을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할 뿐이다. 바로 신라 놀주왕대 충신 박재상 선생은 363년에 419년까지 계셨거든요. 삼량주 간호로 있을 때 전에 보문전 태학사로 재직할 당시 열람할 수 있었던 자료와, 그러니까 정부에 있으면서 우리로 따지면은 뭐 국립중앙도서관이 되겠죠. 거기에 비장되어 있는 서고 또는 뭐 서원관 뭐 이렇게 되겠죠. 자료와 가문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비서를 정리하여 증신록을 저술하여 전했는데 최근에는 저자가 없는 정신록, 마음을 정빙한다는 록의 존재가 지금 돌리고 있어요. 저한테. 정신록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본이 나오는 순간에 그 흔적들을 감추게 될 거야. 이제 뭐 북한도 열리고 하면 문천에 고모 이학원에 그 삼신계장 밑에 숨겼다고 하는 그 정신록 상중하교 15제를
제가 찾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박재남 선생 영정인데 영의 박신문 중에서요 가장 표본이 되는 남자들 얼굴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하니까 가장 표준 영정이 이렇게 나왔다고. 귀가 그렇게 만든다. 입에서부터 눈까지 올라가. 그리고 지금 신곡 추기를 보면은요 영의 박씨 가문은요 대부분 다 100세를 넘게 사셨어요. 박신영교요. 네. 그래서 김시엽 선생이 그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영의 박씨 그 박재상 가문에는 별도로 전해진 수련법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김시섭 조선 초기 문인 생육신의 한 사람 강릉 자는 열격 호는 매월당 충손이 귀밀성의 아들이다. 세조의 왕의 찬탈에 불만을 품고 운동생활을 하다가 성녀가 되었으며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일설에는 그가 사육신의 시신을 몰래 수습하여 서울 노람전에 암장했다고도 한다. 이계정, 김반, 용상 등의 문인이다. 5세 때 신동이라고.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천재성을 듣고 5세의 김시섭을 불러다가 글을 짓게 하자 바로 글을 지었고 그 내용에 감동한 세종대왕이 문학의 재능이 있는 그에게 칭찬하며 비단을 설문하자 그 비단들의 끝을 묶어서 허리에 그냥 묶어서 집으로 가져갔다고 하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자, 뭐 내용은 하여튼 은둔과 방랑 생활을 그냥 반복을 하셨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김시섭 선생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한명회가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청춘부사식 젊어서는 사식을 붙잡고 백수와 강호 늙어서는 강호에 묻힌다 하고 한명회가 시를 딱 지으니까 김시섭이 청춘망사식 젊어서는 나라를 망치고 백수욕 강호 늙어서는 세상을 더럽힌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명회를 조롱을 했답니다. 실제로 우리 그 무슨 그 영화도 하나 났었죠. 다시 한 번만 그거 앞에. 그 해악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배꼽을 잡고 웃었고 의호 사람들은 이 시를 읊었다고 한다. 상천후에 재치하지 않았고 홍산의 모량사에 사망했으며 그의 요연대로 절 옆에 묻었다가 3년 후에 파보니 얼굴이 산 사람과 같다고 한다. 이를 본 사람들은 그가 큰 한을 품었다고 하였다. 뒤에 부도를 세웠다. 1000년 뒤에 한 늙은이가 허망된 꿈을 꾸다가 갔다는 사실을 아는 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아생이라는 시를 쓰고 가셨어요. 그때 부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 그 부도지에 절에 가면은 이렇게 탑이요? 탑 사리 탑. 아, 사리탑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같은 한자는 다르지만 저렇게 쓴 이유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뒤에 중종은 이조 판서를 추정하고 시해를 내렸으며 선조는 이 일을 시켜 시설에 전기를 쓰게 하였고 숙종 때는 해동의 백이라 하였으며 지비의 벼슬을 추정 남영과 함께 영월 육신사에 배양되었다. 공주의 동학사 승무전에도 배양되었다. 59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3년만 더 살면 김시섭 선생만큼 살았는데 야, 나는 일이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수천에 가면 김시섭 박물관이 있어요. 쓰셨던 글도 남아있고 건모신화 영인본 건모신화가 뭐겠습니까 그냥 두 번째, 이제 김시섭 선생이 지휘현록을 읽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이상 징신독을 설명을 합니다.
짐식록의 기록이 멀리는 태고의 일에 관계하고 여기에 태고는 마고 시대를 얘기합니다. 기원전 7197년에 최초로 개국된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앞부분에 1940년의 역사가 더있는 마구대성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넓게는 우주일에 관여하여 당연하죠. 자미움 북극성 북극오성 천추별에서 내려오신 마구 삼신의 역사가 부도지에 담겨있어요. 그 광대함은 진실로 말할 수가 없으며 우주 전체의 일에 관여합니다. 우리 동방 창도의 역사와 동방 쪽으로 이동해 와서 도움을 이루게 된 역사, 하토 변이의 기록은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속이라는다. 그 동방의 역사로 중국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라를 얘기하는 하은주 중국의 역사 기원전 2205년에 최초로 생성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이어지는 저 한족들의 변이가 뭡니까? 천성을 상실하고 짐승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여기에 보면은 눈먼 봉사의 족속들로 변해간다고 표현이 나와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포기를 하고 동쪽으로 이전해오는 역사가 정신을 추기했어야 됐어요. 그게 바로 신라로 직계로 전수가 됐다고. 고구려는 북쪽을, 백제는 남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라를 별도로 두었다고 딱 적시가 되어 있어요. 부도지만이 그걸 설명하고 정신록만이 그걸 설명을 정신록 추기해서. 통치 거룩한 의미가 선도나 불교의 불법과 비슷하나 같지 아니하다. 당시 신라에는 잠시도 선도, 유교, 선유불이 침투해오지 않았으니 이는 고사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다. 정신록 상교 오지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천웅지, 성신지. 그 중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개불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12,000년 전에 우리의 역사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다. 그 신시왕래의 설화. 자, 김시우 선생이 신시를 언급을 했어요. 신시는 백알국의 수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원전 3897년에 개국돼서 18분의 한웅이 1565년 동안 통치했던 그 역사를 이미 지금으로부터 500몇 년 전에 김시엽 선생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시, 요거는 요소씨의 오기로 보여지는데, 요소씨의 정교일이 진실이 당군왕금의 서성이 한보라고, 한보, 요소씨가. 그 요소씨의 첫째 아들이 순임금입니다. 유순, 둘째 아들이 유상이. 정신록 추기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고금천하의 요시의 정교일이 진실이니 고금천하의 모든 법이 모두 부도에서 나와 잘못 전해져 변해버린 것이다. 후대의 유, 불, 선이 우리 고유의 법을 가져가서 전부 다 각색을 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밝혀지는 것을, 그러므로 이 책과 같이 않음이 정신록이 유불의 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그 근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왕의 강경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 왕만 알아야 되는데 왕은 백성의 대표자일 뿐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로 쓰여져 있는데, 백성들이 알면은 꼴찌 아프다는 거예요. 이 근본을 알게 되면은 유불선이 뭐야?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상위의 근본은 최첨에게는 고대 풍요도가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기록 중에 말하기를 이 책은 광명의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 시대는 과연 어느 시절인가?
배달국 시대가 될 수도 있고 한인 시대가 될 수 있고 마고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이 징식록 15지를 읽고 청한자 김시엽 선생이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무서운 글입니다. 여기에 요소씨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군당금의 태자 부루 태자가 도산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산동성에 들려 태산에서 삼신께 천재를 올리는데 처음에 도착했던 요가 남야산입니다. 그래서 도산에 가서 도산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도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회수가에서 오임금한테 치수를 가르쳐 준 분은 나와요. 근데 부도 지금 징식록 추기에 나오는 김시엽 선생이 쓴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12,000년 전에 백소시족의 지소가 오미의 변을 일으켜서 천서를 상실해서 우리가 벌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복본을 완료해서 잘 오다가 기원전 2333년에 당군당군께서 고조선을 건국을 할 때 바로 이 신시 부도에 있었던 이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부도에 있었던 수리에 밟지 않은 도요라는 사람이 부도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사람. 수리를 다 깨우치기도 전에 동쪽으로 도망을 와서 지금 서안 지역이 되겠죠. 요가 주로 활동지지 여기니까 잘못된 오행을 만들고 최초로 계급을 신분의 차별을 두는 인간 세상 두 번째 대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인세지 2차 대변이라고 부도지에 딱 써야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복본의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요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르태자 당군당금에 그때 당시에는 하얼빈 인근에 여기 아사달이 있었으니까 부르태자를 보내면서 거기에 누구를 딸려 보내는가 하면은 바로 한부와 건사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당군의 특사거든. 그때 요를 타이르기 위해서 보낸 그 환부가 바로 유소입니다. 유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 첫째 아들이 순임금입니다. 유순으로 나와요. 우리 계보에 둘째 아들이 유상이에요. 그런데 요 지역에 있던 요한테 가서 당군왕금의 특사 유소씨께서 자꾸 그러한 사특한 부도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도의 뜻을 거역하는 부도에 대응하는 당도를 건설했다고 나와요. 여기에 요 근처에다가 평양의 당도를 건설해 부도에 대항을 하니 삼묘족과 그 다음에 환부 그 다음에 유순 첫째 아들 순임금을 데리고 요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요가 뭐라 그래요? 예,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두 딸인 요의 아항과 여영을 순에게 넘깁니다. 순이 홀가닥 넘어가요. 그러니 요임금을 응징하러 갔던 유소씨가 경로를 해서 둘째 아들 유상과 삼묘의 군사, 그거는 당군조선의 당군왕건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그냥 가장 친위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요순, 그러니까 요소씨의 첫째 아들 순임금을 응징하러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르고 행한 것은 가르쳐서 고치면 용서할 수 있지만 알고도 행한 것은 비록 부자지간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요는 감옥에 가두어서 감옥에서 옥살을 합니다. 정확하게 적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요임금의 아한과 여영의 두 딸을 밀치하고 삼묘와 그 당군조선의 군사 한복인 요소씨와 유순임금의 둘째, 그러니까 유소씨의 둘째 아들 유상이 추격을 하니 죽으라 하고 도망을 가요. 여기에 동정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마누라를 아왕과 여흥을 데리고 가다가 추격권이 너무 가까워지니까 두 마누라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이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니까 동정호에다가 두 아왕과 여영 마누라가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저런 놈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그리고 창호의 들판에서 순임금이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순의 태평성대라 그러면서 아한과 여영의 두 딸이 남쪽을 남위를 정벌하러 순임금이 왔는데 전쟁 중에 사망을 하니 나도 남편을 따라 죽겠다고 동정호에 몸을 던져서 죽음으로 남편을 지킨 연료의 표상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그때 따라갔던 이 우가 있어요. 우가 우임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우임금이라고 알고 있죠. 요 우임금은 원래 도요의 재위를 자기가 이으려고 욕심을 내고 있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유순이 그 자리를 이렇게 딱 채가니까 이 우가 한부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삼묘군사에 합세를 해서 순임금을 죽이는데 정공을 세우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부도에 대응하는 요의 당도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대항을 하니 결국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모산 인근에서 우임금이 도망가다 여기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요순우가 다 동방창도의 역사에 죽임을 당하는 이 과정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재한명 선생님하고 사기 오제본기 거기에 순임 요임금 요순전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야 소설입니다. 멋지다. 재밌어요. 사기의 오제본기 소설입니다. 지들이 써놓은 것도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고 주석을 달아놓은 거야. 그 양쪽을 두 개를 비교해서 보니까 이 한족의 역사는 말 그대로 하토 변이의 역사가 맞더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역사와 한족의 역사가 충돌이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은 이 정신욱 축이밖에 없어. 다음 주부터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지도를 어마어마하게 그렸어요. 다 증명해버렸어요. 진짜 동방창도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다음 주부터 알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